안녕하십니까. 더부영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오늘 두 번째 과목인 상담연구 방법론 12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80페이지 챕터 7이 되겠습니다. 상관연구 또는 상관관계 연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어서 여러가지 통계에 따르는 이론적인 내용들 용어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위치 180 찾으셨습니까? 자, 180페이지 보면 상관연구라고 해서 Correlation Research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이 있고요. 일단 상관연구라는 게 뭔가 하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상관연구라고 하는 것은 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모든 종류의 연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관연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의 키와 또 그 자녀의 키에 관한 관계, 그 상관성을 연구하면서 나타난 하나의 개념인데요. 기술 연구의 한 행태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관관계는 리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관관계에 대한 영어 약으로는 R 또는 뭐 소문자 R 이런 개념을 쓰고, 상관관계는 상관연구 또는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관계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라지 R을 쓰든 스몰 R을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보통 스몰 R을 씁니다. 스몰 R을 쓰고 이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상관계수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80페이지 밑에서 8번째 가운데 보면 그 상관계수의 제곱을 설명된 별량 또는 결정계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설명력입니다. 설명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있는데, 물론 뭐 상관관계는 어떤 게 독립 변수다, 종속 변수다 그 개념이 아닌데, 어쨌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영향을 주던지, 그러니까 이런 양쪽에 하살표가 되겠죠. A가 B에게 영향을 주든 또는 B가 A에게 영향을 주든, 누가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둘 사이의 어떤 영향력을, 설명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별량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별량이란 설명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A와 B 관계에 있어서 결정계수가 만약에 0.3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 결정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선형관계를 보여줬을 때 여기 3이란 얘기는 3이 변했을 때 3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정계수가 0.3이라는 말은 제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9%의 설명력을 갖는다. 전체를 다 설명하려면 100%인데 여기에서 서로 상관관계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 양은 100에 있어서 100% 중에서 9%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상관계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0.3, 0.4 이렇게 놓으면 제곱을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된 제곱근이라든가 또 설명력을 설명하는 제곱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먼저 이것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일단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서 다음 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상관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181에 가면 산점도 또는 산포도 또는 분산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스캐터 프로치라고 해서 잉크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산점도 또는 산포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통계치를 내기 전에 관측치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좀 흩어져 있는가, 모양새가 어떤가 하는 것을 미리 살펴볼 필요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봄으로 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만큼 강하게 작동이 되느냐, 아니면 엷으냐,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느냐, 아니면 뭐 거꾸로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점도를 그려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뭐 대학 입학 수능 성적에 대해서 입학을 해서 1학년 1학기 때 보는 중간고사의 성적표가 성적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그림을 미리 그려보면은 어떤 추세랄까 경향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성적이 뭐 0점부터 100점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역시 0점부터 100점까지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50명의 학생이라면, 학과에 50명이라면 50개의 점이 찍히겠죠. 이렇게 점이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딱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비례되는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각각의 관측치를 하나의 점처럼 이렇게 하나의 도판 위에 펼쳐 보인 그림이 바로 산포도, 산점도라고 합니다. 이 기본부로 해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 바로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여기 뚝 떨어져 있는, 이건 벽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다든가, 이렇게 두루루 모여 있는데 혼자 하나만 이렇게 있다든가, 요런 이상치라고 하죠. 이상치.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아웃라이어 같은 것을 좀 빼놓고, 아웃라이어를 빼놓고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통계적 추정을 할 때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하는 것도 이러한 산점도를 그리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산점도 그림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상관관계가 아주 강한 것이냐, 엷은 것이냐, 아니면 반대의 어떤 모양이냐, 또는 비선형으로서 어떤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 뒤죽박죽 또는 원모양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81에 보면 이러한 산점도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181의 그림을 한번 보면,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X축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Y축도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얘기 뭐냐면 수능의 점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중간고사의 성적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계수가 뭐에 가깝죠? 1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정의 방향이니까. 그럼 우리 그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면 3번 보세요. 3번도 역시 강한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산점도, 관측치가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역시 기울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R은 뭐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반대의 모양이지만, 반대라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거꾸로 굉장한 강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의 5번 같은 거 보세요. 5번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산점도를 그려보니까 약간 이렇게 둥근 원 모양입니다. 어떤 직선이라든가 비례나 반비례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X값과 예를 들면 Y값의 관계를 우리가 찾기가 참 애매하다는 거죠. 어떤 특징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별로 X와 Y가 별로 관계가 없다, 상관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R이 뭐죠?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6번에 보면 그 비선형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례가 되었다가 반비례로 떨어지는 그림이죠. 이러니까 이건 역시도 또 관계가 정의 방향의 관계가 있다, 또는 뭐 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한 그림 안에 있는 거니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것은 0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와 관련해서 이 산점도의 개념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82에 상관계수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상관계수를 보통 우리가 R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랬고, 그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관계를 갖는다,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182페이지 교재에 보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상관계수의 의미를 설명해 놨습니다. 두 개의 별량 x와 y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상관계수라고 한다. 지금 x와 y의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계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따라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두 별량 간의 형식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규명하신 것이고요.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다. 이렇게는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뒤에 배우는 회귀 분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상관 분석은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서로 간에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서로 간에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귀 분석은 반드시 하나가 원인이 되면 그 하나는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서 회귀 분석은 뭐죠?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일방향으로 보여주는 것이 회귀 분석이라면, 상관 분석은 그러한 방향성은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다가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182 아랫단에 있는 상관계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상관계수 R은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범위의 특징은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변수 혹은 두 변수 간에 일정하게 0이 아닌 상수를 더하거나 또는 양의 상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관계수의 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음의 상수를 한 변수에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상관계수의 부호만 바뀔 뿐이지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 네 번째, 두 변수 모두에 음의 상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계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곱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틀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3입니다. 관측치의 분포에 따른 상관계수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러한 정의 관계냐 부의 관계냐 아니면 아예 아무 관계가 없는 0이냐 하는 그림을 제가 그 6개의 예시를 들려서 보여드린 그림 여러분 참조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러한 상관계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이것과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그 비어선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어선 상관계수는 동간척도,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하는 등간척도 이상의 상관계수를 사용할 때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계수 또는 사류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목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쓰일 때 쓰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8번에 나오는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입니다.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계수. 서열이란 말 나왔으니까 척도는 뭘 다루겠다? 그렇죠. 서열 척도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켄탈의 타우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켄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우 값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우 값은 두 개의 순위 자료가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각각 자료에 속한 단위 간의 순서상의 크기를 줄 한번 쫙 그십시오. 순서상의 크기를 비교해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자, 이건 뭐 개념적인 부분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SPSS를 돌려보라 이런 실습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 그러니까 서열 척도 간의 상관계수를 말하는 것은 스피어만이고, 그 다음에 타우 값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뿐만 아니라 순서상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 내용을 개수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켄탈의
타우 상관계수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편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A가 하나의 뭐 원인 변수처럼 보이고, 물론 B가 결과 변수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건 뭐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니까. 이럴 경우에 오롯이 B에게 영향을 미친 이 결과가 A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를 뭐 매개 변인 것 같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삼각형 모양의 내용이 있을 때 등장하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재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두 변수 A와 B가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1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둘 관계에 또 다른 변수 C가 영향을 주어서 상관이 높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치자. 예를 들면 뭐죠? 이것이 어떤 촉매작용을 해서 이렇게 강한 상관관계가 오로지 A만의 영향이 아니라 숨어있는 매개로서의 C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었을 때는 바로 C라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A와 B 사이에 상관계수를 살펴보는, 그래서 편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책에 따라서는 부분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만 한 5개 정도 알게 되면 상관계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충분히 개념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4절에 이제 상관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상관분석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분석과 달리 뭐가 독립이고 뭐가 종속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둘 사이에 어떤 관계성만, 관계 있다 없다, 높다 강하다 약하다 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상관분석이다. 그러한 강함과 약함과 무관함을 밝히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챕터 8로 넘어가서 질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 우리가 일반 앞에서 배웠던 뭐 상관계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요. 이제 또 우리가 챕터 8에서 살펴볼 일은 질적 연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를 보게 되면 185페이지를 상단에 보면 어떤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계량화하고 또는 이론화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양적 연구 방법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량화라든가 범주화라든가 이론화를 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 환원해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러한 그 본래 입장에서 그 내용 그대로를 두고 접근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방법이 질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제일 밑에 보면 가운데 조금이죠. 그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가운데 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양적 연구가 실정주의적 패러다임을 쫓아 발전했다면 이러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발전되어 왔다. 이 정도 이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실증이죠. 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수량화, 계량화해서 그 수치적인 차이를 가지고서 어떠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반면에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적입니다. 현상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이제 청소년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 내담자, 청소년이라고 하는 관찰 대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치라든가 그 친구가 어떤 살아오면서 체험된 또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수량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질적 연구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현상학적인 접근 총 4가지가 있어요. 교재 보면 여러분들 185에 보면 첫 번째 이러한 질적 연구에는 현상학적 접근법이 있고요. 그 다음 187페이지에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188에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189페이지에 보면 합의적 질적 연구라고 해서 CQR,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CQR이라고 하는 합의적 질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겁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현상학적 접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상학적 접근의 특징은 참여자가 경험하는 체험의 의미에 있는 구조를 밝히는 거가 아까 우리 위에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현상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가 경험했던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판단 중지,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또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철저히 배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 문제를 쓰고 그들의 일상적인 체험을 적어내도록 함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의미군으로 변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은 처음에 본질로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내용을, 정보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질문과 또 표본의 크기는 너무 적어도 안 되니까 또 너무 많아도 또 힘들겠죠. 우리가 일일이 질적으로 다 접근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뭐 300명, 400명 돼버리면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뭐 보통 200명, 300명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수량적, 양적 연구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은 대략 10명 정도가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진술하고 그 다음에 원자료 코딩 작업을 통해서 정리된 복수의 의미 요약본을 분석해서 하위 구성 요소를 도출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위 개념을 잡았다면 학교 생활에 적응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러면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을 하위 단위를 보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성적이 우수해서 예를 들면 학업 성적이 좋아서 학교의 생활이 즐거울 수도 있겠고 또 뭐죠? 교우 관계가 좋아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가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성 교제가 좋아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도 있겠고 이런 하위 개념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을 범주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험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도출해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양적 연구할 때 보면은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을 할 때 요인들을 이렇게 묶어내듯이 추상적 개념과 그 밑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요소들을 도출해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글쓰기 준비 단계로 들어가서 현상학적인 반성, 되돌아봄으로 해서 경험에 대한 분석을 해봄으로 해서 글쓰기를 준비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네 번째는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관찰했던 내용들, 탐색됐던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연구 평가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거기 나오는 것이 연구평가에 보면 여러분들 링컨과 구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에 있어서 연구평가는 4가지의 내용에 염두를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연구평가를 사실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한 10명 정도의 관측치에 대해서 수집한 자료가 얼마만큼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적용성입니다. 비록 내가 10명 정도의 아주 제한된 자료를 봤지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을 타당성 있게끔
구성을 해서 이론의 일반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겠고,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일관성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적용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일관성은 누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해도 비슷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자의 주관성 또는 선입관 이런 것들이 좀 배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배제가 되었느냐, 통제가 되었느냐 하는 이런 네 가지만 확보가 되어 있다면은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 방법도 매우 유용하다라고 링컨과 구바가 얘기했다는 이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질적 연구에 대한 세 가지도 살펴보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